숨가쁘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대세론을 꺾지는 못하고 거의 뭐 예상에 수렴하는 결과가 출구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대선 기간 들어가면서요. 공식선거운동 기간 들어갈 때부터 구도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선거였다 이렇게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일반적으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하는 그런 선거였다면 모르겠는데 현직 대통령이 민주화에 처음으로 유연적인 계엄을 선포해서 만들어진 대선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민생 경제가 지금 다 망가졌다 이렇게 국민들의 불만이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선이어서 그 어떤 뭐 정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구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선거였다. 그리고 공식선거운동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들어가기 전에 조사한 결과하고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선거운동 기간에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있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정도가 되지도 못했다. 네. 그러니까 이미 판세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졌다 이렇게밖에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출구조사로 보면은 사실 그 김문수 후보가 보수 진영에서는 그가 뭐 대선 후보로 이렇게 많이 언급됐던 인물은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출구조사 결과 놓고 보면은 득표율이 이렇게 낮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막판에 보면 보수의 집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이번에 뭐 이 여론조사 공표하기 전에 보면 영남권을 제한 전 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단 이재명 후보가 좀 압도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냐 아니면 지난 총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이냐 이 어떤 심판 선거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이 보면 탄핵 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 또는 민주당의 탄핵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근데도 보면 선거 내내 결국 김문수 후보가 어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나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애매모호한 입장이라든가 또는 회피한 입장을 보이게 되면서 결국은 뭐 어떻게 힘을 한번 써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선거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결국 이변 없이 끝까지 이렇게 뭐 출구조사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뭐 이재명, 김문수 후보만큼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도 주목이 되는 선거였습니다. 김문수 후보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였는데 과연 민심에게 어떻게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이준석 후보의 성폭력 발언이 제일 큰 영향을 좀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까지 여론사 발표된 걸 보면 보통 10%대 초반까지 지지율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3차 TV 토론에서 했던 그 발언이 결국 미래의 또 어떤 정치인이라고 하는 보수 정치인이기도 하면서 미래에 뭔가 시대 교체를 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 본인 스스로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 구호, 슬로건 이런 거에 희망을 걸었던 보수층마저도 떨어져 나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10% 초반에 머물렀을 때 그때 한 번 좀 더 치고 올라가서 15% 정도 나왔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을 해서 일부 지지율이 빠진다 하더라도 두 자릿수가 가능했을 텐데 사표 방지 심리도 일정하게 작동을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의 그 자기가 한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든가 또 더 오히려 싸움을 다른 방식으로 뭐 진실게임 형식으로 끌고 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큰 실망을 안겨줬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더 오히려 지지율이 빠져서 지금 7.7이라고 방송사 3사 예측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 지지율밖에 갖지 못하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중간에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 이걸 좀 일종의 다음번에 보수 정계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자산이라고 저는 우기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산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가 20, 30대 남성층, 남성의 일부 지지층만을 결속해 들어가는 일종의 세대 갈라치기, 성 갈라치기를 해와서 그동안의 정치인으로서 본인 스스로가 몸집 불리기를 해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과, 그것이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에 발목을 잡고 있다. 좀 더 그쪽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오히려 보수 재편 과정에서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값어치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정치적 미래가 저는 그렇게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여쭤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후보가 이제 40이 되면 한국 나이 대선에 딱 출마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돼서 나온 건데 사실 그간 이제 20, 30대 남성층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이번 득표에서도 아마 이제 세대분석 이제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랬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 보편적으로는 이제 보수화된다라고 저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럼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 쪽의 표를 이번에 많이 얻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지도 못했다면 미래가 어떻다고 그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이준석 후보는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저는 그래도 뭐 이준석 후보가 나름대로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배운 교훈이 너무 많다고 보이거든요. 네. 어쨌든 그 세 번의 토론회에서 보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나름대로 이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좀 이 토론회 자체를 잘 이끌어 나가면서 예. 굉장히 조금 주목도 받고 또 나름대로 이 지지율의 상승세 탄력도 좀 받았었거든요. 단지 저는 3차 토론에 들어와서 이재명 후보 때리기보다는 차라리 40대 대통령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 수 있다는 그런 안정감을 줬다면 차라리 그런 나름대로 TV의 어떤 토론 전략을 좀 바꿔갔으면 굉장히 이준석 후보가 괜찮았을 텐데 네. 첫 번째, 두 번째여서 3차 토론에서마저도 이재명 때리기 또는 이재명의 때리기를 통한 어떤 득표 전략을 하다 보니 결국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말실수로 나타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나름대로 방금 우리 김성환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이준석 후보가 그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어떤 득표 전략 차원에서도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심심한 사과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재명 후보 어떤 가족에 대한 검증은 꼭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갑자기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제명안에 대한 이재명 뭐 이준석 의원 제명안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갈라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결국 계속적으로 득표 전략 차원에서 보다 보니 그런 차원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한 7.7% 정도 나왔으면 나름대로 이번에 의미 있는 도전은 됐다. 물론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아니면 두 자릿수 정도가 나왔으면 선거비도 어느 정도 보전을 받고 나름대로 큰 정치적 자산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7.7% 정도 나왔고 특히 아마 그 이준석 후보가 피날레 유세를 대구 경북에서 했는데 본인이 앞으로 대구 경북에서 구 보수를 또는 이제 나름대로 보수 교체를 하기 위한 어떤 보수 차세대로는 보수의 어떤 차세대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다만 이번에 국민의힘하고는 단일화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본인 같은 경우는 이번 40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같은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면 5년 뒤인 45세 또 대선에 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그 뒤에 되는 50시에도 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번에 단일화를 거부하면서 나름대로 40대 기술론에 대한 의미 있는 도전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